왕자 상태. 이 장에서 우리는 막스주의의 다양한 악파가 근본적으로 상이한 방식을 통해서 정보혁명에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검토해왔다. 이들의 대응이 다양했던 이유는 막스 자신이 기술에 대해 복잡한 언급들을 남겨놨기 때문이다. 막스의 텍스트가 다양한 측면들을 지닌 채 계속 증폭되고 확장됨으로써 기계가 사회 번역과 맺는 관계가 매우 다양하게 전망됐던 것이다. 기계가 사회 번역과 맺는 관계. 보수적으로 갈 수도 있고 아주 진보적으로 갈 수도 있고. 과학적 사회주의는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목적론적 상호작용이 자본을 최종적으로 붕괴시킬 것이라고 봤다. 반면에 지배로서의 기술 이론가들은 기계가 자본주의의 권력을 공고하게 해주고 심화시킬 것이라고 봤다. 그리고 포스트포드주의자들은 새로운 기술 속에서 전통적인 착취 패턴을 극복하게 해줄 노동의 인간화라는 약속을 발견했다. 대책 없이 낙관적이었던 것이다. 노동의 인간. 이 설명들은 정보혁명가들의 반막스주의적 도전에 대응하기에는 모두 중요한 결점을 가지고 있다. 결점. 섬뜩할 만큼 자신의 적을 닮아버린 과학적 사회주의는 사실상 인간이란 행위자를 없애버린 뒤 네온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불길한 기술 결정론으로 그 자리를 채웠다. 지배로서의 기술 이론가들은 기계로 가득 찬 사회가 만들어내는 주체를 문제 삼는 관점을 복원했다. 그렇지만 이 주체는 단지 착취 과정의 희생양으로만 여겨졌고 결국 영웅적이지만 복고적이고 가망조차 없을 네오 러다이트 운동을 통해서 착취 과정에 대응하려 했다. 기계를 없애. 요거는 불가능한 방법이지. 왜 기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한편 포스트포드주의는 본질적으로 비판이라는 부정적인 얘기를 포기한 채 기술혁신이라는 자본의 논리를 받아들인 만큼이나 기술이라는 새로운 주체를 둘러싼 정보혁명 이론가들의 도취를 받아들였다. 포스트포드주의. 모두 다른 경로를 거쳤지만 이 세 가지 전망들은 막스주의를 잠재적으로 분열시켰을 뿐만 아니라 막스주의에서 도피했다. 과학적 사회주의는 목적론적 낙관주의를 혼란에 빠뜨린 1989년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붕괴되고 말았다. 과학적 사회주의. 네오 러다이트는 디스토피아적이며 극단적인 비관주의로 떨어지고 있다. 몇몇 포스트포드주의 이론은 자본과 계급이라는 쟁점을 넘어서 나아갈 것을 요구하는 포스트 막스주의적 정치학과 수렴됐다. 이들이 봉착한 이론적 난관을 살펴보면 정보시대가 막스주의를 말기 환자 상태로 만들어버렸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4. 투쟁주의들. 이게 이제 중요하다. 아주 복잡하게 얽힌 막스주의 이론 가운데 한 가지 노선이 우리를 첨단 기술 자본주의라는 미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것이다. 첨단주의 자본주의라는 미궁. 이게 자율주의지. 이 붉은 노선은 종종 단절되어 왔고 거의 잊혀져 왔지만 노동자들은 이 노선을 다양한 이름으로 믿을 수 없을 만큼 꾸준히 유지해 왔다. 이 노선은 착취하는 자와 착취당하는 자 사이의 투쟁을 쫓기 때문에 흔히 계급 투쟁의 막스주의라고 불려왔다. 또는 산노동의 생명력과 자본주의적 지배라는 죽음의 권력을 대조하기 때문에 주체적 막스주의라고도 불려왔다. 최근 들어 이 전통과 밀접한 노선이 열린 막스주의라고 불리고 있기도 한데 그 이유는 억압된 사람들의 반란이 고정된 사회학적 범주와 목적론적 확실성이라는 봉인을 풀어주리라는 점을 이 노선이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꼬리표가 붙는다 할지라도 이 막스주의 노선의 특징은 그저 자본의 지배력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에 저항하는 민중의 잠재력을 강조한다는 데 있다. 민중의 잠재력. 붉은 노선. 제임스 오코너가 상기시켰듯이 이런 막스주의는 과학적 계몽주의의 합리성뿐만 아니라 낭만주의의 열정에도 빚을 지고 있다. 이 막스주의는 자본의 위기가 자본주의의 축적을 가로막는 내부 장벽에 의해서가 아니라 노동자 계급이라는 외부 장벽에서 발생한다고 이해하며 자본주의 위기, 규율화된 임금노동이나 노동자들에게 임금노동을 부과하는 자본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능력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이 노선은 자본관계에 투쟁이 내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막스주의다. 투쟁이 내재되어 있다. 이런 면에서 이 노선은 마이클 리보위치가 말했던 막스주의, 즉 자본의 활동에만 초점을 맞출 뿐 노동자의 대항 활동을 무시하는 막스주의와는 대조된다. 자본의 활동에만 초점. 계급투쟁의 막스주의는 역사가 미리 주어진 불가피하고 객관적인 법칙에 따라 전개된다고 보지 않으며 그런 법칙조차 반역적인 주체들이 노동, 임금, 이윤을 넘어서기 위해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투쟁과 도주에서 형성되는 착취 거부와 착취라는 두 벡터가 교차된 결과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어떤 한 집단이나 특정 시대에만 이런 전망이 나타났던 건 아니다. 오히려 이 전망은 훨씬 기계적이고 객관주의적이며 권위적인 막스주의 분파의 헤게모니를 방해하는 이단적 노선을 구성해왔으며 흔히 잔혹한 탄압을 받아왔다. 연속적이라기보다는 돌발적으로 분출했던 이 노선은 간헐적으로 지하에 잠복되어 있던 까닭에 응집력을 가진 계보로 형성되기는 힘들었다. 물론 막스와 엥겔스가 저술한 다채로운 저서들의 여러 구절에서 그 단편을 찾아볼 수는 있다. 이 노선은 20세기 초에 등장했던 평의의 공산주의와 아나키즘적 공산주의의 특정 조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로자 룩셈부르크의 저서들과 게어르 그룹같이 칼, 코르시, 안토니오 그람시의 초기 저서에서 그 계기를 얻고 있다. 40년대의 경우 제임스 라야, 두나에프스카야, 마틴 글레이버만, 조지 라위크, 그리고 미국의 존슨 포레스트 경향과 관련 있는 저서들에서 이 노선의 징후를 발견할 수 있다. 60, 70년대 행동주의는 이런 종류의 막스주의를 강화시켜줬다. 프랑스에서는 사회주의냐 야만이냐 같은 집단이 활동하기 시작했으며 영국에서는 톰슨을 비롯한 여타 급진적 역사학자들이 계급 투쟁을 통한 계급의 형성을 연구했고, 독일에서는 칼 하이츠 로트가 또 다른 노동자 운동을 분석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집단들이 이탈리아의 극좌파 운동과 관계를 맺기도 했다. 나는 이제 이들의 공헌을 살펴볼까 한다. 이들 간에는 이들을 확실히 하나의 집단으로 묶을 수 있을 만큼 인간, 특히 노동자 계급이라는 행위자, 투쟁, 자기조직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권위주의적인 국가사회주의를 거부한다는 점에서 광범위한 이론적 친화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그러나 이 노선이 과연 첨단 기술 자본주의에 대한 분석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비록 자본주의가 기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알고 있더라도 이 노선의 형성자들은 몇 세대에 걸쳐 기술이 변화되어 온 우리 시대와는 동떨어진 시대에 살아왔으며 싸워왔다. 이들은 로봇과 인터넷의 세계가 아니라 일관 조립 라인과 전신의 시대에 살았다. 심지어 우리 시대에 더 가까웠던 사람들에게서 나온 가장 위대한 분석적 성과조차도 되게 역사적이고 회고적이었다. 공장 체계를 다룬 톰슨의 설명이나 노예제 플랜테이션을 다룬 제임스의 논의는 기술, 노동, 권력이 서로 얽혀 있다는 점을 매우 날카롭게 통찰하긴 했지만 컴퓨터와 정보통신 그리고 생명공학으로 가득 찬 세계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다. 더군다나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디지털 기계와 전자미디어에 대항하는 노동자 계급의 투쟁을 연구한 다른 글들조차 내가 앞의 장에서 논의했던 네오로다이트 운동을 넘어선 어떤 이론적 전망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난점을 피하면서도 첨단 기술에 대한 투쟁을 쟁점으로 삼아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통, 특히 흔히 자율주의적 막스주의라고 불리는 전통도 존재한다. 자율주의적 막스주의를 영어권에 소개한 기록 보관자이자 연대기 기록자인 해리 클리버의 말에 따르면 자율주의적 막스주의는 내가 앞서 언급했던 몇몇 인물들을 포괄할 정도로 깊고 폭넓은 계보를 갖고 있다. 그렇지만 그 중심에는 60, 70년대의 이탈리아 노동자들, 학생들, 페미니스트들이 전개했던 아우토노미아 운동과 관련된 일본의 이론가들이 있다. 라니에로 판치에리, 마리오 트론티, 세르지오 볼루나,
마리아 로사 달라 코스타, 프랑코 베라르디 그리고 안토니오 네그리 등이 그런 인물들이다. 1970년대 후반에 들어와 아우토노미아는 자율주의, 여러 대도시를 둘러싼 최근의 역사에서 가장 잔인했지만 아직까지 덜 알려져 있는 정치적 억압으로 인해 붕괴됐다. 지식인이자 활동가였던 이들의 활동이 추방과 구속으로 중단됐던 것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자들, 유럽 코뮤니즘 지지자들,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저주를 받았던 이 막스주의의 전통은 대개 은밀하게 구성될 수밖에 없었다. 1970-80년대 정치적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자율주의적 막스주의는 새로운 변혁을 수행하고 새로운 국제연대를 형성하며 끊임없이 발전해 나아가고 있다. 좌파가 받아들였던 진실이 혼란에 빠져있을 때 이 이단아들은 막스주의를 부활시키는 데 기여했다. 이들은 막스의 저서를 기반으로 삼고 있지만 그의 사유가 지닌 동시대적 한계를 뛰어넘고 있으며 막스주의를 동시대의 세계로 확장했다. 자율주의적 막스주의는 탈막스주의나 포스트막스주의가 아니라 막스를 넘어선 막스를 제안했다. 정보혁명가들에게 맞서 자율주의적 막스주의를 내놓은 것은 임의적인 병치가 아니다. 아우토노미아의 궤도에 놓인 집단들은 사회적 저항 세력에 대응하는 무기가 된 자본의 탈산업주의적 재편을 최초로 분석한 집단 중 하나이다. 그 이래로 자율주의 이론가들, 특히 네그리는 현대 자본주의의 새로운 대규모 정보장치에 훨씬 더 주목해왔다. 이들의 견해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이들이 지식과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형태를 자본주의의 지배도구로 파악하는 동시에 반자본주의 투쟁의 잠재적 자원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만 이런 가능성을 제기한 것은 아니지만 이들의 분석이 보여주는 창의성과 넓이는 곧잘 간과되어 온다. 그러므로 나는 자율주의적 막스주의가 정보혁명을 전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항 해석이라고 주장하고 싶다. 사실상 막스를 능동적이고도 창의적으로 해석한다는 점에서 자율주의자들의 저서들은 읽을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대항 해석은 근본적으로 대안적인 전망을 통해 공동체와 커뮤니케이션을 바라보면서 컴퓨터화된 자본주의에 맞설 수 있는 21세기의 코뮤니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자율주의의 시각. 자율주의적 분석의 중심에는 노동과 자본의 관계, 즉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에서 분리된 나머지 살아있는 노동력을 팔도록 강요받고 그 살아있는 노동력에서 자본가들이 잉여가치를 추출하는 착취관계를 다룬 막스의 친숙한 고찰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서구 막스주의는 대부분 이를 상세히 설명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오로지 지배적이고 냉혹한 자본의 논리만을 강조했다. 불가항력적인 결국 스스로를 파괴하기에 이르는 법칙에 따라 전개되는 자본의 축적 논리가 동시대의 사회를 일방적으로 형성하는 힘으로 묘사된 것이다. 따라서 막스의 분석은 자본의 힘이 아니라 막스 자신이 노동, 사회를 구성하는 살아 움직이는 형태를 부여하는 불꽃이라고 불렀던 창조적 인간 에너지의 힘을 확인시켜줬다는 자율주의자들의 재발견은 이분 몰리에가 저는 막스주의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불렀을 만큼 놀라운 것이었다. 트론티는 이렇게 썼다. 우리조차 자본주의의 발전을 우선시하고 노동자를 부차적으로 여기는 개념을 가지고 연구해왔다. 이는 잘못된 일이다. 이제 우리는 문제를 처음으로 되돌려야 한다. 정반대로 역전시켜 출발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노동자 계급의 투쟁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노동자는 자본주의적 계획의 수동적 대상이기는커녕 생산의 능동적인 주체이자 자본이 의존하는 기술력신 협업의 근원이다. 자본은 노동을 객체로 가치를 추출하는 자본순환의 요소로, 즉 노동력으로 통합하려 한다. 그러나 이런 포섭은 늘 부분적으로만 달성될 뿐 결코 완전할 수 없다. 노동 주체들은 자신을 이런 식으로 환원하려는 자본에게 저항한다. 자본에게 노동은 언제나 문제를 발생시키는 타자이다. 끊임없이 통제되고 정복되어야 하지만 계속 이런 지배에서 벗어나거나 이런 지배에 도전하는 타자. 노동자는 자본에 의해 조직되기는커녕 자본에 맞서 싸운다. 바로 이런 투쟁이 노동자 계급을 구성합니다. 원래 노동력과 노동자 계급을 구분한 인물은 막스였다. 자율주의자들은 그 구분을 되살려 훗날 수많은 막스주의자들이 시도했던 계급 분석의 빈약함을 넘어섰다. 자율주의자들은 노동계급은 자본에 저항하는 투쟁을 통해서 정의된다라고 말하며 실제 노동자를 특정한 집합적 노동, 육체노동, 산업노동, 블루칼라 노동의 일부로 제한하려는 번잡한 분류학을 떨쳐냈다.
더욱이 이들은 자본의 노동력으로 통합되려는 경향, 적대를 통해서 노동자 계급으로 자본에게서 독립하려는 경향, 자본이 장악한 노동자 계급에 스며들어 있는 투쟁의 잠재성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시각, 즉 실제의 노동자를 가장 광범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각을 모두 열어놨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노동자 계급의 투쟁은 자본이 인간 자원으로 분류하기만 했던 주체들이 그런 범주화에 대항해 벌이는 반란이다. 클리버의 말을 빌리면 이것은 자신들을 특정한 계급으로나 노동하는 계급으로 정의하지 못하도록 만들려는 투쟁이다. 자율주의자들은 이런 투쟁을 분석하기 위해서 계급구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클리버가 지적했듯이 이 개념은 고전적인 막스주의의 범주를 전도한 매우 인상적인 사례를 할 수 있다. 막스는 기술 혁신이 결국 집합적 노동자의 구성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방식을 언급한 적이 있다. 그러나 원래 자본의 유기적 구성을 설명할 때 막스는 기계의 축적을 통해서 생산을 지배하는 자본의 힘에 초점을 맞췄다. 자율주의 이론에서는 이 강조점이 역전된다. 즉 계급 구성을 분석하는 목적은 자본의 통제력을 빼앗을 수 있는 산노동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이다. 자율주의 이론은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시작한다. 어떻게 노동자들이 일어서는가, 노동자들은 어떻게 결합되고 분할되는가, 노동자들이 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과 관계를 맺고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자본주의의 지배를 전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등이 자율주의 이론의 출발점인 것이다. 네그리가 말했듯이 노동자 계급을 자신의 독립된 정체성을 향해 나아가는 역동적 주체이자 적대적인 힘으로 만들어주는, 그리고 정치, 문화, 사회 조직을 통해서 표출되는 필요와 욕망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바로 노동자들의 투쟁이다. 계급 구성은 부단히 변화한다. 자본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을 집합적으로 구성하려 할 때마다 자본은 이 위협적인 결합을 구성하거나 분쇄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다. 자본은 생산수단을 끊임없이 혁신한다거나 조직혁신과 기술혁신을 통해서 위험한 노동자들을 분할, 숙련화, 제거하고 주기적으로 구조조정을 벌이는 식으로 이런 일들을 해낸다. 그러나 자본은 임금을 통해서 노동을 조직하는 힘에 의존하는 체계인 까닭에 자신의 적재다를 완전히 파괴할 수 없다. 스스로를 재편할 때마다 자본은 새롭게 다양한 유형의 노동을 보충할 수밖에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저항과 대항 주도권이라는 생생한 능력을 지닌 다양한 노동자층을 중심으로 노동자 계급이 재구성될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구성, 탈구성, 재구성의 과정이 바로 투쟁 주기를 구성한다. 이 개념은 요즘 유행하듯이 이런 과정상의 변화를 계급 투쟁의 소멸로 바라보지 않고서는 한 주기에서 또 다른 주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노동의 특정한 영역, 산업 프롤레타리아트, 특수한 조직적 전략, 전위정당, 특수한 문화적 형태, 인터내셔널과 부르기의 주도적 역할이 쇠퇴하거나 낡은 것이 되거나 추월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네그리가 주장하듯이 노동자 계급은 단번에 만들어지기보다는 지속적인 변형 과정을 통해서 수차례 재형성된다. 자율주의의 핵심적인 저서 가운데 하나에서 트론티는 실제로 노동자의 투쟁이야말로 자본주의의 발전에 역동성을 부여해준다고 주장했다. 막스가 자본에서 관찰한 대로 자본이 산업기계의 사용을 강화하려 했던 이유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운동이 노동일 단축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자율주의자들은 이런 사실을 근거로 삼아 스스로 자신의 몸체에서 새로운 기술과 조직을 짜내는 식으로 자본이 자기 내적인 논리에 따라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자본은 자신이 존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로 하지만 그와 동시에 자신에게 적대적인 타자를 앞지르고 흡수하며 패배시킬 필요성에 따라 움직인다. 다시 말해서 트론티가 자본가 계급이 자기 자신을 노동자 계급에게서 해방시키려 하는 연속적인 시도라고 언급했던 것을 통해서 자본은 미래로 다가간다. 이런 과정에서 자본은 통제의 차원을 연속적으로 더 넓고 더 깊게 만들려 한다. 즉 사회적 공정을 건설하려는 것이다. 막스는 작업장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을 자본의 과정에 포섭하려는 자본의 경향을 서술한 적이 있다. 1960년대의 저서에서 이런 분석을 확장한 트론티의 주장에 따르면 국가의 개입과 기술 관료적 통제에 의존해 성장한 자본은 이제 사회 전체가 생산의 계기로 기능하는 상황을 창출해낸다. 이런 상황을 이해하려면 직접적인 생산 지점, 흔히 공장에 초점을 맞췄던 정통적인 막스주의에서 벗어나 자본이 생산뿐만 아니라 분배와 소비의 계기를 포괄하는 일종의 회로라고 썼을 때 막스가 제시해준 더 폭넓은 시각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개념을 정교하게 다듬은 것은 자율주의적 막스주의의 페미니스트들이었다.
오늘날 페미니즘 정치 경제학에서 대중화된 주제들을 예견했던 마리아 로사 달라 코스타와 셀마 제임스는 노동력의 재생산이 사회적 공장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차지하는 데에도 이 점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남성 이론가들은 보지 못할 출산, 육아, 요리, 쇼핑, 교육, 청소, 간호, 정서유지, 즉 가사노동이라는 노동과정이 없다면 노동력은 아침에 일하러 나갈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극히 중요한 재생산 노동은 전통적으로 여성의 영역이자 임금이 지불되지 않는 부불 영역으로 치부되어 왔으며 남성 생계 부양자에게 종속되어 왔다. 따라서 임금은 가부장적 권위와 매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작업장 내 외부에서의 부불 노동 시간을 강제하고 은폐한다. 다른 자율주의 이론가들은 사회적 공장의 또 다른 부불 노동 집단, 즉 학생과 국제적인 맥락에서 농민의 상황을 분석하는 데 이 개념을 폭넓게 적용했다. 달라 코스타와 제임스 그리고 다른 자율주의자들은 이런 분석을 발전시키면서 자본의 보편화 논리 때문에 잠재적으로 노동자들이 통합되어가는 경향은 그 역경향, 즉 노동자를 국적, 성별, 인종에 따라 나누려는 자본의 경향이 느닷없이 가져온 결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막스는 이런 역경향을 이해하고 있었지만 깊이 분석하진 않았다. 제임스의 주장에 따르면 자본의 소나기에서는 노동 분업이 무엇보다도 국제적 규모로 벌어지는 노동자 분리이다. 막스가 예견한 통합된 계급운동을 가로막기 위해서 자본이 긴급히 요청하는 것이 이런 분리로서의 차이를 통한 체계적 조직화이다. 그러므로 반자본주의 운동은 기존의 생산구조가 만들어낸 단일성을 그대로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파편화와 분리에 기초한 자본주의적 총체성에 도전하기 위해서 차이를 가로질러 조직되어야 한다는 훨씬 복잡한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생산적 노동뿐만 아니라 재생산적 노동을, 임금 노동뿐만 아니라 부불 노동을 포괄하는 계급 구성 분석을 확장함으로써 자율주의자들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이론적, 조직적 지평을 막스주의에 열어줬다. 그도 그럴 것이 자율주의자들은 프랑크 프루타크와는 달리 사회적 공장의 영역을 절망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날 자본주의적 생산이 사회적 관계에 완전 무결한 네트워크를 요구한다면 이런 요구는 자본의 작동이 파열될 수 있는 지점들이 더 많이 생겨나게 해줄 뿐이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자율주의자들은 이런 지점들이 특수한 요구와 특수한 조직 형태를 가진 다양한 주체들, 공장 노동자, 학생, 가정주부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자본주의는 단 하나의 몰, 즉 산업 프롤레타리아트의 움직임이 아니라 오히려 세르지오 볼로냐가 언급한 몰의 종족의 움직임 때문에 붕괴될 것이다. 따라서 자율주의적 막스주의의 자율성은 노동이 자본에 대해 지닌 근본적인 타자성을 주장하며 마찬가지로 노동 내부의 다양성을 인정한다. 그리고 전위주의자와 중앙집권화된 조직에서 벗어나 행위자의 복수성을 투쟁의 순환과 결부시킴으로써 다양성을 통한 반자본주의 연합이라는 수평적이고 다중심적인 개념을 향해 나아간다. 자율주의적 막스주의는 트론티가 말한 소용돌이 치는 이중 나선 속에서 계급투쟁이 전개된다고 파악한다. 노동자의 계급 구성과 자본주의의 재편은 이전보다 훨씬 더 넓고 복잡하게 사회적 영토를 확장하면서 서로를 쫓는다. 자본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한 자본은 자신이 훨씬 더 정교한 기술적, 조직적 수준에 성공적으로 도달하는 데 노동자들의 반란을 이용하며 노동자 계급 발전의 동력인 투쟁의 계기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 그러나 혁명적 대안 기획은 자율주의자들이 자율가치화나 자기가치화라고 표현한 과정을 통해서 노동이 자본에 통합되지 않을 수 있을 만큼의 탁출 속도를 획득할 때까지 변증법적 나선운동에서 퉁겨져 나가지 않으려 하면서 자본의 회복운동을 단절시키고 투쟁의 순환을 가속화할 것이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재개되는 자본과 노동의 투쟁 뒤에는 매우 중요한 비대칭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 즉 임금관계에 입각한 일반적 상품화라는 관계에는 노동이 필요하다. 그러나 노동은 자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노동은 임금이나 자본주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으며 노동 자신의 창조적 에너지를 조직할 다양한 방식을 발견할 수 있다. 노동은 잠재적으로 자율적이다. 자율주의의 전통은 이제까지 존재해왔던 그 어떤 엄밀한 이론적 실험보다도 자주 비난받고 무시되어 왔다. 그러나 얼마간 의미 있는 비평도 존재했다. 워너 봄펠트는 자율주의자들이 구조주의적 막스주의의 완고한 정체성과 단절했다고 칭찬하면서 노동이 잠재적으로 자본에서 독립되어 있다고 강조하는 자율주의는 노동자 운동이 전적으로 자본 외부에 존재한다는 결론, 즉 일종의 순수하고 오염되지 않은 혁명적 힘이라는 결론을 낳는다고 주장했다. 이런 소술이 자본 내부에서 자본에 맞서 투쟁이 전개된다고 보는 자율주의 분석의 가장 좋은 예는 아니다.
이런 서술은 노동자 계급 내부의 위계적 분할이 얼마나 심각한지, 노동자 계급이 이데올로기적으로 얼마나 동화되어 있는지 간과할 뿐만 아니라 모든 반란을 혁명의 전조로 받아들이는 낭만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또 다른 비평가들은 자본과 노동의 적대를 강조하는 자율주의가 서로 경쟁하는 자본 내부의 투쟁과 분열을 무시한다고 주장한다. 확실히 자율주의는 상이한 부분의 지배계급들 간의 경쟁, 가령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직접적인 목표를 둘러싸고 보이는 의견 차이 같은 것을 상대적으로 덜 언급한다. 게다가 몇몇 자율주의자들은 기업 권력만이 의식적으로 이반된 전투계획에 따라 움직인다고 분석하는 듯하다. IMF나 G7 같은 촉적 조직이 세운 높은 수준의 계획은 이처럼 자본가들의 전략을 언급하는 게 적절한 듯이 보이게 만든다. 그러나 세계시장이 익명적이고 집단적인 본성에 따라 움직인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리보위치가 사용한 자본의 논리같이 더 비인격적이고 덜 계획적인 용어가 더 나은 듯하다. 좌우간 자본이 일련의 우선순위에 따라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총체라고 강조한 자율주의는 마크스의 접근법에 일치한다. 막스는 개별 자본들의 활동을 분석하기 전에 전체로서의 자본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늘 강조했다. 이런 이해는 계급 투쟁에서 실제로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가차없는 축적 욕구라는 관점에서 엑삭빠르게 움직이고 살인적인 내분에 빠진 개별 자본가들을 그저 작은 부품으로만 바라보는 소외된 구조, 궁극적으로 비인간적인 권력 주체는 없지만 목적은 있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유로워지고 싶어한다. 기술과 권력의